안녕하세요. 위기의 순간에서 잊지 못할 인연을 만나 인생을 역전한 남성입니다. 옷기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인연이란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일까요?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더군요. 게다가 기억에 남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연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사람은 더 손에 꼽는 것 같아요. 사연투브의 애청자로서 저의 이 아름다운 인연을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저희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가난하게 태어난 건 아니었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사정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시골 출신이었지만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아버지와 가정에 누구보다 헌신했던 어머니 덕에 장남인 저와 둘째 남동생, 막내 여동생은 먹고 살기 빠듯했음에도 동네 그 어떤 집보다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죠. 그런 가정환경 덕분인지 저는 공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그 덕에 항상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께서 제가 큰아들로서 대학을 꼭 갔으면 하셨기에 이를 악물고 공부했죠. 그런 노력의 성과일까요? 저는 학력고사에서 괜찮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 중위권에 나름 이름난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저 합격했어요. 대학에 붙었다고요. 장하다, 장해. 우리 아들 장하다. 오빠, 이제 서울에서 사는 거야? 와, 너무 부럽다. 나도 공부 열심히 해서 오빠처럼 서울 가야지.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상경하던 날, 기차에서 내리던 그 설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커다란 가방을 들고 얕보이면 안 된다며 한껏 멋을 부리고는 온갖 폼을 다 잡으며 길을 걸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한낱 촌놈의 허세였을 건데 그때는 왜 그렇게 진지했는지 세월이 흐른 지금도 웃음이 나온답니다. 당시 저는 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했어요. 어머니가 발품을 팔아 미리 알아봐 주신 곳이었죠. 그 하숙집은 밥맛이 끝내준다는 소문이 돌던 곳으로 경쟁이 무척 치열한 곳이었지만 저는 어머니의 노력으로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 하숙집이 저의 운명을 결정해 줄 것이란 걸 말입니다. 제가 처음 들어온 날 신입생이 들어왔다며 하숙집 아주머니는 신입생 환영회를 열어주셨어요. 삼겹살을 산더미처럼 구워놓고 모두가 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얘들아, 이번에 새로 들어온 친구야. 자, 상래야, 인사해라.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경제학과 신입생으로 입학한 조상래입니다. 선배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와, 1학년이래. 역시 20살은 풋풋하다니깐. 너 아직 술 먹을 줄 모르지? 이 형이 알려줄게. 내 옆에 앉아. 아니야, 쟤는 주사가 심해서 안 돼. 차라리 내 옆에 앉아. 이 누나가 대학에서는 뭘 해야 하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천천히 알려줄게. 자, 여러분. 신입생이 와서 신난 기분은 알겠지만 일단 우리 신입생 밥부터 먹일까요? 오늘 저녁은 내가 거하게 힘 좀 썼으니 마음껏들 먹어요. 알겠지? 상래도 언제든지 모자라면 말해. 삼겹살 더 구워줄 테니까. 알았지? 네, 아주머니. 잘 먹겠습니다. 하숙집에는 절 포함한 남자 4명과 여자 3명, 하숙집 아주머니와 아주머니의 딸까지 총 9명이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같은 과 형과 함께 방을 썼죠. 20대 남자 둘이 지내기에 좁았지만 형이 후배인 저에게 잘 대해주셨기에 불편하지 않았죠. 저는 통기타는 어떻게 치는지, 학교 앞 술집은 어디가 싸고 맛있는지, 동아리는 어딜 들어야 좋은지 등 그 형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숙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즐거웠어요. 하숙집 아주머니가 챙겨주시던 밥이 최고였죠. 아주머니가 학생들에겐 밥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항상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넉넉하게 챙겨주셨거든요. 특히 소고기 묵국이 최고였죠. 우와, 오늘은 소고기 묵국이네요. 그래, 오늘 아침국은 상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고기 묵국으로 준비했어.
또 소고기 묵국이야? 엊그제도 먹었던 것 같은데. 왜요, 누나? 소고기 묵국 맛있잖아요.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먹어야 공부할 힘도 나지. 아주머니는 저를 누구보다도 많이 챙겨주셨어요. 하숙생들 사이에서 제가 제일 막내였기 때문도 있었겠지만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그 이유를 같은 방을 쓰는 형이 제게 기뜸해 주셨죠.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 사실 아주머니한테 아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때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나 봐. 전혀 몰랐어요. 언제나 밝은 모습만 보이셔서. 나도 자세한 건 몰라. 나도 우리 과 형한테 술 한잔 얻어먹다 들은 이야기니까. 그 형이 여기서 하숙을 할 때까지만 해도 같이 살았다더라고. 그러다 갑자기 병에 걸렸는데 반년 만에 상태가 나빠졌다나 봐. 손 쓸 새도 없었다는 거야. 그때 하숙집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다고 그러더라.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딱 지금쯤 대학생이었을 거래. 그래서 아주머니께서 남학생들한테 더 잘해주시는 거야. 아들 생각이 나시는 거지. 그런 사정이 있으셨다니 앞으로 아주머니께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 형은 곧 졸업이니까 앞으로 네가 더 잘 챙겨드려. 아주머니께서 널 특히 예뻐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형. 형의 말대로 아주머니는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죠. 어느 정도로 예뻐하셨냐면 제가 잘 먹는 반찬을 잊지 않고 외워두셨다가 챙겨주시는 건 물론이요. 점심에 학교 가서 먹으라고 주먹밥을 따로 싸주시기까지 하셨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아주머니의 그런 마음이 너무도 감사했죠. 그래서일까 세상을 떠났다던 아주머니의 아들이 알고 싶어졌어요. 어떤 아들이었길래 아주머니께서 얼마나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저를 아껴주시는지 궁금했거든요. 저는 선배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아주머니께 몰래 그 이유를 물어보았죠. 저기 아주머니, 형에게 들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요? 그래, 있었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아들이었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둘째 하니 살아있었으면 저희 또래였을 거라고 하던데. 맞아. 너희보다 2살 많았으니 살아있었으면 우리 하숙집에서 너희와 함께 살았을 거야. 그때가 엊그제 갔더니 벌써 4년이나 지났구나. 있잖니? 우리 아들은 책을 참 좋아했단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공부한답시고 책만 들여다보는 통에 걱정한 적도 있을 정도지. 하지만 공부만 잘했던 게 아니야. 인성도 좋았거든. 정말 속 한번 썩이지 않는 착한 아들이었어.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소리지만 난 상내 너만 보면 우리 아들이 생각나. 상내가 우리 아들이랑 똑 닮았거든. 눈, 얼굴, 생김새, 키에, 목소리에 머리카락이 곱슬인 것까지 똑같아. 제가 형이랑요? 그래, 아주 많이 닮았어. 겉모습뿐만이 아니야. 성격도 그렇고 작은 행동 하나까지 닮지 않은 것이 없단다. 상내를 보고 있으면 마치 우리 아들이 살아있는 것 같아. 내가 널 특별히 아끼는 것도 다 우리 아들 같아서 그런 거야. 정말요? 그렇게나 닮았어요? 그럼 연희한테 물어봐. 아마 연희도 너랑 오빠랑 쏙 닮았다고 할걸? 연희는 하숙집 아주머니의 딸로 저와 동갑인 여자애였어요. 저와 연희는 같은 하숙집 막내이자 친구로서 서로를 남매처럼 여기며 지내고 있었죠.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나 숙취로 고생하고 있을 때 등 끼니를 거르고 있으면 따로 꼭 밥을 챙겨줄 정도로요. 누가 아주머니 딸 아니랄까봐 지금 보면 연희도 참 정이 많았죠. 야, 조상래, 너 또 아파? 이번에도 술자리에 끌려간 거야? 아니야. 그냥 감기야. 야, 넌 맨날 허구한 날 아프고 그러냐. 나처럼 튼튼해야지. 남자가 이렇게 약해 빠져서야. 어제 너무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무리해서 그래. 으이그, 그러니까 공부는 나처럼 미리미리 해뒀어야지. 자, 여기 죽 먹어. 엄마가 갖다 주랬어. 고마워. 아주머니께 감사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이건 약. 약은 내가 사다 주는 거다. 밥 먹고 꼭 약 먹어.
고마워, 연희야. 저는 아주머니와 연희의 보살핌을 받으며 하숙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인자하신 아주머니와 언제나 저를 챙겨주는 연희, 저를 동생처럼 여겨주는 형과 누나들까지 하숙집에 있는 모두가 좋았기에 저는 졸업할 때까지 있을 예정이었죠. 하지만 집에서 온 한 통의 전화로 인해 사정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죠.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전화도 하시고? 상내야, 큰일 났다. 네 아버지 사고 나셨어. 뭐라고요? 사고요? 그래, 지금 당장 집으로 와주어야겠다. 네 아버지 위독하셔. 빨리. 어머니의 그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저는 전화를 끊고 급히 고향으로 내려갔지만 때는 이미 늦었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어요. 저는 병원에서 오열하며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를 부르짖었지만 아버지는 저희의 울부짖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가지런히 누워만 계실 뿐이었죠. 아버지,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다니 아들 얼굴 한 번은 보고 가셔야죠. 저랑 애들은 어찌 살라고 이리 가세요. 당신 가면 난 어찌 살라고. 아빠, 안 돼, 아빠. 어머니께 듣자 하니 아버지는 뒤따르던 대형 화물차가 들이받는 바람에 사고가 나셨다고 해요. 차는 물론 가드레일이 완전히 찌그러질 정도로 큰 사고였다고 하더군요. 구급대원이 아버지를 응급실까지 모셔왔으나 피를 너무 많이 흘리는 바람에 손도 쓰지 못하고 과다출혈로 돌아가셨대요. 수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채로요. 장례식장에서 허무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어머니와 울고 있는 동생들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다 미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모습에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엉엉 울고 싶었죠. 그렇게라도 울면 좋을 텐데 상주의 완장이 저를 울지 못하게 하더군요. 이 집의 장남으로서 앞으로 어머니와 동생들을 지켜야 할 기둥으로서 제가 무너져서는 안 되었으니까요. 저는 하숙집에 아버지의 부고를 알렸고 소식을 들은 하숙집 어머니와 연희가 장례식장으로 찾아와 주었어요. 감사하게도 이 먼 시골까지 내려와 주셨죠. 아주머니, 이 먼 곳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연희야, 너도 고마워. 내가 당연히 와야지 무슨 소리니. 그런 섭섭한 소리 말어라. 그나저나 하늘도 정말 무심하시지. 아버지께서 우리 상내가 결혼해서 떡두꺼비 같은 손주 낳고 오순도순 사는 것까지 보셨어야 했는데 이리 데려가시다니. 상내야,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가시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다.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말고 기운 내려무나. 그래 상내야, 아버지께선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그 대화를 끝으로 아주머니와 연희는 저를 안아주었죠. 그 따스한 품에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어요. 아주머니는 그런 저의 등을 토닥여 주시며 제가 진정될 때까지 오래도록 안아주셨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였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인 남동생과 중학생인 여동생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죠. 제 학비도 문제였습니다. 어머니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 취직하셨지만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이 셋을 키우긴 쉽지 않았고 저는 그런 어머니가 안쓰러워 학업보다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을 했고 저녁에는 연탄을 날랐죠. 일하랴 학교 다니랴 언제나 잠이 부족했지만 혼자서 힘들게 일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상내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지만 이러다 너 병나겠어. 연희야 고마워. 근데 나 괜찮아. 괜찮은 것 같지 않은데 좀 쉬는 게 어때? 아니야, 내가 쉬면 어떡해. 동생들도 아직 학교 다녀야 하고 앞으로 이래저래 돈 들어갈 일이 많을 텐데 적어도 막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진 힘내야지. 하지만 저의 각오와 다르게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시에 집의 생활비까지 감당한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저는 하루가 다르게 지쳐만 갔고 버티고 버티던 저는 결국 학업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죠.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하숙은 이번 학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다음 학기부턴 학교를 그만둘까 합니다. 뭐라고? 학교를 그만둬? 네, 저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학비에 집 생활비에 동생들 뒷바라지까지 지금 하는 일만으로는 그 많은 돈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이라도 취직해서 집에 돈을 붙일까 해요. 상내야, 막막한 네 사정은 알겠다만 네 미래를 생각해야지. 지금 당장이야 힘들겠지만 대학 졸업장을 따놓으면 더 좋은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잖니. 하지만 아주머니, 이번 달 집에 생활비 송금하고 남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하숙빈커녕 정말 다음 학기 등록금 낼 돈조차도 없다고요. 아주머니는 잠시 고민하시는 것 같더니 제 손을 붙잡고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상내야,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네 하숙비는 안 받을게. 그리고 등록금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것도 내가 어떻게든 해줄 테니까. 아주머니, 말씀은 정말 감사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덥석 받을 수 없어요. 상내야, 네가 우리 아들 닮았다고 했던 말 기억하지? 사실 아들 대학 가면 등록금 해주려고 내가 모아둔 돈이 따로 있단다. 그 돈 내가 우리 아들한테 쓴다고 생각할게. 아주머니, 난 상내가 밥 먹고 공부하는 모습만 봐도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온 기분이야. 상내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단다. 그건 연희도 마찬가지야. 연희도 말은 안 하지만 자기 오빠랑 닮은 상내를 보며 마음을 많이 추슬렀어. 그러니 그 돈은 내가 빌려주는 거로 생각하고 나중에 너 취직하거든 그때 갚도록 해. 아주머니, 제가 이렇게 큰 돈을 받아도 될까요? 그래, 대신 이 돈 받고 공부 열심히 해서 무사히 대학 졸업하렴. 내가 상내 잘하나 못하나 지켜볼 거야.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해볼게요. 그렇게 대학을 포기하려던 전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고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졸업식 날 바람이 불어 제법 쌀쌀한데도 아주머니와 연희는 꽃다발을 들고 저를 찾아와 주었죠. 학사모를 쓰고 어색하게 서 있는 저와 제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는 아주머니가 찍힌 그날의 사진을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답니다. 좋은 학점으로 졸업한 덕에 제법 이름 있는 중견기업에 취직한 저는 생각이 날 때마다 아주머니께 전화를 드리곤 했어요. 밥은 드셨는지, 건강엔 이상이 없는지, 별일이 없어도 꼬박꼬박 안부를 묻곤 했죠. 그런데 3년이 지났을 무렵 어느 순간부턴가 도통 연락이 되질 않더군요. 지금이야 핸드폰이 다 각자 있지만 그 시절에 핸드폰 같은 게 어디 있었나요? 다이얼을 몇 번이고 돌려도 연락이 되질 않자 저는 불안해졌어요. 아주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신 건 아닐까, 연희는 괜찮은 걸까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얼굴 뵌 지도 좀 됐겠다. 하루 날을 잡아 찾아뵙자 생각했죠. 그렇게 아주머니께 드릴 통닭을 사서 하숙집에 방문한 날, 저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고 말았어요. 네?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그래요. 제가 이 하숙집 인수했어요. 언제부터요? 얼마 안 됐어요. 한 3주 되었나? 그럼 원래 계시는 아주머니는 어디 계세요? 그건 모르죠. 저한테 이 하숙집을 일체 맡기셨을 뿐 어디로 간다고 말씀은 없으셨어요. 저는 당시 하숙을 하던 형과 누나에게 전화를 돌려 아주머니와 연희의 행방을 수소문해 보았지만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선배들과 동기들, 심지어 후배들까지 붙잡고 물어봤지만 모두 한결같이 모른다고 답할 뿐이었죠. 도대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밥은 잘 잡숫고 몸 건강히 잘 계시고 계신 건지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죠. 답답한 마음과 아주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어찌나 많이 울었던지 30년도 더 지난 옛날 일임에도 그 일이 엊그제처럼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동안 아주머니를 찾으며 방황하다가
차차 잊어갈 때쯤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의 직장 후배였고 저는 아내의 사수였죠. 아내는 저를 아주 잘 따랐기에 정식으로 교제하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하게 되었고 곧바로 쌍둥이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아내는 키가 작고 통통하니 귀여운 매력이 있는 여자였죠. 특히나 요리 솜씨가 일품이었어요. 우와, 당신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 오늘 무슨 날이야? 그냥 솜씨 좀 발휘해봤어. 당신 밖에서 일하느라 힘든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 우리 남편이 힘내서 일하지. 자, 오늘 국은 당신이 좋아하는 소고기 묵국이니까 많이 먹어. 모자라면 더 줄게. 고마워. 아, 정말 맛있다. 역시 당신이라니까. 어때? 내 소고기 묵국 맛은? 그때 당신이 말했던 하숙집 아주머니가 해주신 것과 비슷해? 비슷해. 먹을 때마다 그 시절 생각이 날 만큼 정말이지 당신 음식 솜씨는 알아줘야 돼. 이 손맛 때문에 내가 아직도 회사 선배들한테 질투를 받는다니깐. 내 주제에 이렇게 착하고 요리 솜씨도 좋은 아내를 얻었다고 하면서. 아니, 우리 남편이 어때서? 내 눈엔 우리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성실하고 멋있는 사람이구만. 주변에서 닭살 커플이라고 놀릴 정도로 아내와 저의 사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그러다 보니 금방 또 아이가 생기더군요. 저희는 쌍둥이들이 두 돌이 되었을 무렵 막내딸을 낳았답니다. 공주님, 우리 공주님, 아빠 출근할게. 아빠, 뽀뽀, 쪽. 공주님 아빠 뽀뽀해줘서 고마워요. 공주님도 뽀뽀 쪽. 나도 아빠랑 뽀뽀할래. 나도. 아빠 오늘 일찍 들어오시는 거지? 우리랑 놀아주는 거지? 그럼 당연하지. 오늘은 일찍 들어올 테니까 너희들 아빠 올 때까지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돼. 딸의 뽀뽀와 쌍둥이들의 배웅을 받으며 출근하는 일상은 기쁨 그 자체였죠.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커갔고 저와 아내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세상 그 무엇보다 행복했어요. 저는 이 일상을 영원히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말 못할 꿈이 있었어요. 바로 사업을 하는 것이었죠. 저는 언제나 돈을 크게 만지고 싶었고 아내에게도 사모님 소리를 듣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이들 유학도 보내주고 싶었고요. 하지만 월급쟁이 신분으론 턱도 없는 일이었죠.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사업이냐, 안정적인 직장이냐, 수없이 고민한 끝에 결국 저는 아내에게 양해를 구한 뒤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죠. 당신은 숫자에 강한 데다 사람 보는 눈이 탁월하니 잘할 수 있을 거야. 자자, 남자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뚝심 있게 밀어붙여. 내가 응원할게.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런 결심 하지도 못했을 거야. 하지만 아내의 응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그간 모은 돈과 퇴직금을 가지고 희망차게 시작했건만 수익은 생각보다 저조했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점점 떨어져만 갔고 어느 달에는 한 푼도 벌지 못했어요. 아내에게 주는 생활비가 줄어들 때나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결국 통장에 찍힌 마이너스를 보고서야 저는 사업에 실패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진 나머지 온종일 공원을 방황하다 술을 마시고 들어가곤 했죠. 사람이 술에 취하니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차에 뛰어들어 보험금이라도 타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했어요. 어이, 당신 뭐야? 차에 치려고 작정했어? 길가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녀. 알겠어? 내 참 재수가 없으려니까.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죠. 저는 가장이었고 저에겐 지켜야 할 식구들이 있었으니까요. 어떻게라도 이겨내야 했어요. 그렇게 집에 들어가니 아내와 아이들이 거실에서 큰 이불을 깔고 자고 있더군요. 잠든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다 났죠.
큰돈을 벌어서 우리 아내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못나서 아무것도 못 해주는구나. 우리 아이들 앞으로 대학 갈 때까지 한참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나 온갖 생각을 하며 울고 있는데 아내가 깨지 뭐예요? 뭐야, 당신 왔어? 왔으면 말을 하지. 아니야, 깨워서 미안해. 다시 자. 당신 지금 우는 거야? 세상에, 당신 괜찮아?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못난 남편이고 못난 아빠라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 내가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 벌어다 줄게. 당신 마음고생 시켜서 미안해. 저는 아내를 끌어안고 그렇게 한참을 흐느꼈어요. 아내가 말없이 그런 저의 등을 토닥여줬지만 저의 눈물은 한동안 계속되었죠. 장인어른의 호출이 있은 건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였어요. 장인어른은 저를 집 앞 포장마차로 부르셨죠. 조서방, 고개 좀 들게. 왜 그렇게 죄인처럼 북수그리고 있어?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염치가 없어 차마 고개를 들 낯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내가 아는 조서방 같지 않구만. 그렇게 힘든가? 사업이 그렇게 어려워? 장인어른, 어려운 수준이 아니고 사업을 접어야 할 만큼 망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사업에 뛰어드는 게 아니었는데 잘 살고 싶은 욕심에 그만. 어허, 눈물 보이지 말게나. 남자 우는 게 아니네.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 자네가 이럴 줄 알았다면 우리 딸을 안 맡겼을 거네. 하지만 장인어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질 않아요. 자네, 우리 딸을 사랑하는가? 네, 당연합니다. 너무 사랑하죠. 내가 딸의 얼굴을 봐서 자네를 한 번은 도와주겠네. 내가 돈을 대줄 테니 다시 시작해봐. 알겠나? 저는 장인어른의 말에 술이 확 깨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딸 앞길 막지 말고 당장이라도 이혼하라는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도와주신다니 생각지도 못했죠. 자네는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큰 돈 내고 공부했다 생각하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사업을 밑바닥부터 점검해봐. 그게 다 다음 사업의 미천이 되는 걸세.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나랑 약속 하나 하세. 만약 사업에 성공하면 자넨 이 약속을 꼭 지켜주게나. 뭔가요, 장인어른?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다 따르겠습니다. 별건 아닐세. 그저 자네가 남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업가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네. 세상엔 남에게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잊고 저 혼자 잘난 듯 사는 사람이 넘쳐나네. 하지만 자넨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나? 사실 나도 사업을 여러 번 실패했었네. 하지만 그 실패에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 그들이 날 믿고 끌어주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셈이지.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나도 내 사업을 30년 동안 운영하지 못했을 걸세. 그래서 난 그 마음을 잊지 않고자 매년 불우이웃 성금을 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네. 자네도 내 뜻을 이어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게나. 당연합니다, 장인어른. 말씀 뼛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장인어른은 다음날 저에게 실패를 만회할 만한 돈은 물론이요, 다음 사업에 필요한 자금까지 입금해 주셨어요. 통장에 입금된 돈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은행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수근거릴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장인어른의 도움을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자 제일 좋아했던 건 역시 아내였어요. 일에 몰두하는 저의 모습을 아내는 누구보다 더 지지해 주었죠. 남편, 요새 힘들지? 아니야, 하나도 안 힘들어.
오히려 몸이 쌩쌩할 정도야. 우리 남편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거 내가 다 알아. 하늘도 그 마음을 어여삐 봐주실 거야. 내가 언제나 믿고 있어. 고마워. 당신이 믿어줘서 내가 힘내서 일할 수 있어. 장인어른의 말씀대로 사업을 밑바닥부터 점검하는 건 공부를 다시 하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나가니 왜 이제 알았나 싶을 정도로 고쳐야 할 부분이 정확히 보이더군요. 저의 이런 노력을 하늘도 갸륵하게 봐주신 건지 장인어른의 조언과 아내의 지지로 사업은 몸집을 키울 수 있었고 나중이 되어선 몇 개의 공장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를 늘릴 수 있게 되었죠. 몇 년 후 저는 꽤 성공한 사업가이자 공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사장으로서 완전히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리 잡고 시간이 흐른 후 저는 잊지 못할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각 고등학교를 졸업한 앳된 얼굴의 한 여자아이가 일을 시켜달라며 다짜고짜 제 공장에 찾아왔죠. 그런데 상태가 좀 이상했어요. 분명 이력서상 나이는 20살인데 마치 인생을 다 산 노인의 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자아이 이름은 박지은. 나이는 20살이고 대학엔 가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기 위해 공장에 찾아왔었다고 했어요. 출신 고등학교가 지역에서 나름 이름난 명문이었던 것 같은데 어째서 대학에 가질 않았냐고 물으니 다짜고짜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돈? 네, 저 돈 필요해요. 당장이라도 돈을 벌고 싶어요, 사장님. 이력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학창시절 내내 반장을 도맡아 할 정도로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시키셔도 빼지 않고 잘할 자신 있어요. 저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아니, 꼭 일해야 돼요. 저는 그 친구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거친 입술에 움푹 팬 볼, 우중충한 표정이 어쩐지 요새 아이들답지 않았죠. 어쩐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모습에 저는 더 묻지 않고 채용을 했고 그렇게 지은이는 공장의 막내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햇병아리인데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우려한 것과 다르게 지은이는 일을 참 잘했어요. 말주변도 없고 직원들과 어울리는 법은 없었지만 머리가 좋은지 이해하는 것이 빨랐죠. 특히 나이답지 않게 무척 성실했어요. 딸아이와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가 애쓰는 지은이의 모습이 더욱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터지고야 말았어요. 그날은 지은이가 일한 지 3개월째 되는 날이었죠. 사건은 공장 직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부산을 떠는 와중에 벌어졌어요. 지은씨, 정신 차려봐. 뭐야, 무슨 일이에요? 지은씨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저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갔어요. 웅성대는 직원들 사이로 지은이의 상태를 살펴보니 얼굴은 파랗고 입술에 핏기가 없는 게 심상치 않아 보였죠. 저는 다짜고짜 지은이를 둘러엎었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119 불렀어요. 아니야, 내가 업고 병원에 가는 게 더 빨라. 119 올 때까지 기다리면 늦어. 저는 그렇게 지은이를 업은 채로 공장을 나와 바로 건너편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옆에서 직원들이 소리쳤지만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빨리 애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다행히 응급실에서 조치를 잘 취해준 덕분에 지은이는 곧바로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어요. 의사 말로는 지은이의 실신 원인은 과로. 단순한 과로였지만 탈수 증세와 영양실조가 같이 있었기에 조금만 더 두었으면 병이 병을 불렀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짠해 저는 링거를 맞고 누워있는 지은이의 머리를 말없이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지은이가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소동을 일으켰으니 그만두라고 하면 어쩌지 내심 속으로 걱정하고 있었다고 하면서요. 그런 일로 그만두라고 하지 않아. 오늘은 링거 맞고 좀 쉬어. 아니다. 기왕이면 주말까지 쉬어. 일은 생각하지 말고 네 몸만 생각해. 감사합니다, 사장님.
젊은 애가 잘 먹어야지. 병원비 회사에서 처리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잘 쉬다 와.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보자. 그때부터 지은이는 저와 공장 식구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도 직원들도 그런 지은이를 귀여워했고 지은이도 처음과 비교하면 많이 밝아졌죠. 하지만 지은이에게 밝은 모습만 있던 건 아니었어요. 일할 때 가끔씩 눈물을 글썽이더니 심지어 울기까지 했거든요. 남들에게 들킬까 허공을 바라보며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지만 흘러넘치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지 일하는 와중에도 몰래 눈물을 훔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식사하러 간 점심시간엔 공장 계단에서 쭈그려 앉아 혼자 울기까지 했었죠. 캄캄한 계단에서 서글프게 우는데 그 모습이 무척이나 짠하더군요. 이제 겨우 20살짜리 애가 무슨 일이 있길래 저리 우나 싶었죠. 그렇게 지은이가 일한 지 반년이 좀 넘어갔을 무렵 지은이가 사장실로 갑작스레 찾아오더군요. 무슨 일로 왔나 용건을 물어보니 지은이가 울면서 월급을 가불해달라는 게 아니겠어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저 월급 2달치만 가불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월급을 가불해달라니. 사장님, 제발 이렇게 부탁드려요. 제가 정말 더 열심히 일할게요. 네? 저 그 돈 없으면 안 돼요. 제발 부탁드려요, 사장님. 울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 나도 사정을 알아야 도울 거 아니야. 실은 저희 엄마요. 사장님, 저희 엄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희 엄마 희귀병으로 인해 집안에 누워만 계세요. 제 도움 없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드세요. 하지만 불쌍한 우리 엄마, 희귀병이라 나라에서 일정 부분만 보험 처리가 돼서 나머진 저희가 다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치료도 못하고 계세요. 지금 제 상황으론 도저히 엄마 병원비와 약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은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죠. 저는 지은이가 공장 계단에서 쪼그려 앉아 울었던 게 생각났어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렸죠. 바로 제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장인어른이 하신 말씀이요. 지은아, 사정은 잘 알겠어. 2달치, 아니 3달치 가불해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어머님을 좀 뵐 수 있을까? 귀한 딸을 우리 공장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인사도 드릴 겸 어머님 상태도 볼 겸 가서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릴게. 내가 그 정도는 해도 되지? 제 말에 지은이는 한참 고민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곧바로 지은이의 집에 방문했어요. 공장에서 차로 20분, 지은이의 안내로 들어간 다세대 주택 반지하 월세방은 두 사람이 지내기엔 몹시 낡고 허름하더군요. 엄마 일어나봐. 우리 공장 사장님이 엄마 보러 오셨어. 다행히 사장님이 월급 가불해 주시겠대. 이제 사장님이 주신 돈으로 치료받을 수 있어. 정말 고마우신 분이시구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전 지은이 어머님한테 인사를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렇게 전 지은이 어머님이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하늘의 장난인 걸까요? 저는 지은이의 부축을 받으며 인사를 해오는 지은이 어머니를 보고 정말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지은이 어머니는 35년 전 제 인생을 구제해준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연희 아니세요? 네? 절 아세요? 맞구나. 맞아. 하숙집 아주머니 딸 연희 맞지? 나 너희 집에서 하숙했던 상내야. 조상내라고. 상내? 정말이야? 정말 그 상내가 맞아? 맞아. 나야 나. 아주머니가 아들처럼 아껴주셨던 조상내.
세상에 연희야, 너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아주머니하고 널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내가 너 아주머니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 내가 눈 감기 전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빌었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정말 몰랐어. 상내야, 네가 하숙집을 나가고 3년 정도 지났을 무렵인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아버지에겐 빚이 있으셔서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하숙집을 팔고 고향으로 내려가실 수밖에 없었지. 어머닌 정든 하숙집을 파는 걸 망설이셨지만 빚쟁이들이 하도 독촉하는 통에 하는 수 없었어. 도망치듯 나오느라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아주머니, 너희 어머닌 잘 계시는 거야? 우리가 고향으로 내려가고 8년 만에 돌아가셨어. 눈물을 뚝뚝 흘리던 전 연희의 말에 참지 못하고 병상에 엎드려 오열하고 말았어요. 아주머니는 제게 어머니 같은 분이셨는데 돌아가신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게 죄스럽게 느껴지더군요. 엄만 고향에 내려와 식당 일을 하시면서도 그때 일들을 자주 떠올리곤 하셨어. 하숙했던 사람들 전부를 다 기억하시는 것 같았지. 하지만 그 중에서도 상내 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셨어. 밥을 먹을 때도 이게 상내가 좋아했던 반찬이다. 이게 상내가 좋아했던 국이야. 말씀하시곤 하셨지. 있잖니 상내야.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오빠 이름하고 네 이름을 같이 부르셨어. 마지막 가는 길에도 네가 너무 보고 싶으셨던 거야. 어머니한테 오빠는 너였나 봐. 돌봐주시던 은혜를 하나도 갚지 못했는데 그렇게 가시다니. 내가 더 알아볼 걸. 내가 더 찾아볼 걸. 아주머니 마지막을 지켜드릴 걸. 저는 지은이와 연희를 끌어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좁은 월세방이 저희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죠. 연희의 표정에서 아주머니 얼굴과 미소, 그리고 절 챙겨주시던 모습을 떠올렸죠. 30여 년이 지났지만 바로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더군요. 가장 힘들 때 제 손을 잡아준 아주머니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때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대학도 졸업하지 못했고 지금의 아내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아이들도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거고요.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장인어른이 말씀하셨던 은혜를 베푸는 사업가라는 게 무엇인가를요. 연희야, 아주머니 아니었다면 지금의 난 없었어. 아주머니께 받은 은혜 꿈에서도 잊지 못한다.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야. 연희야, 이제 걱정하지 마. 아주머니가 내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널 돌봐줄게. 너 치료비 아까 내가 돕게 해줘. 사장님, 그게 정말이세요? 그래, 지은아. 내가 어머님 책임지고 돌봐줄게. 이제 걱정하지 마.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지은이와 함께 희귀병 치료로 유명한 병원으로 연희를 옮겼습니다. 그리곤 빠져나가는 치료비와 약값 일체를 전부 제 앞으로 달아놓았죠.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 어머니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아니야, 은혜는 내가 갚는 거야. 그러니까 고개 들어. 그리고 지은아, 고등학교 좋은 곳 나왔다고 했지? 혹시 공부를 다시 할 생각 없어? 네? 공부요? 그래, 아주머니, 그러니까 너희 외할머니께서 내가 돈이 없어 대학을 자퇴하려고 했을 때 공부를 포기하지 말라며 등록금을 내주셨단다. 지은이를 보면 그때 내 생각이 나.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아직 앞날이 창창한데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지은이니 미래를 위해서라도 대학은 나오는 게 좋아. 학원비나 책값은 내가 내줄 테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사장님, 이렇게 감사할 때가
저희 어머니 목숨도 살려주셨는데 저에게까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뇨.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은이가 공장 대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재수학원에 등록시켜 주었어요. 워낙에 머리가 좋았던 데다 특유의 성실함 때문인지 지은이는 학원을 등록하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도 모의고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해요. 그렇게 피를 깎는 노력 끝에 다시 수능을 본 지은이는 2번의 재수 끝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고 이름 있는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합격자 발표 날 합격을 확인하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건 지은이의 들뜬 목소리가 기억이 나네요. 처음 제게 보여주었던 모습은 이미 온데간데 없었죠. 아마 이게 지은이의 원래의 성격이었겠죠. 대학에 합격도 했겠다. 저는 지은이의 대학 근처에 20평짜리 새 아파트를 하나 구해주었어요. 평수가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2사람이 살기엔 부족하지 않은 집이었죠. 아파트를 계약할 때 지은이가 처음 보는 액수라며 손을 벌벌 떨더군요. 사장님, 정말로 이 서류에 제가 사인해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앞으로 이 집에 엄마랑 함께 살면서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해. 내가 지은이 잘하는지 꼭 지켜볼 거야. 사장님, 그럼요.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꼭 지켜봐 주세요. 지은이는 정말로 입학한 뒤부터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수님뿐만 아니라 동기와 선후배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캠퍼스를 누비는 지은이의 모습에 제가 다 감개무량했답니다. 아참, 지난주엔 지은이와 함께 아주머니의 산소에도 다녀왔어요. 무덤엔 사람의 발길이 뜸했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잡초가 꽤 무성하게 자라있더군요. 지은이와 저는 가자마자 벌초를 했고 비서까지 싹싹 닦고 나니 그간 찾아뵙지 못해 죄송했던 마음의 짐이 어느 정도 씻기는 것 같더군요. 저는 간소하게 포와 과일, 떡과 술을 올리고 예를 갖춘 뒤 산소 앞에서 아주머니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주머니, 상내 왔어요. 아주머니께서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던 저 조상네예요. 이제야 찾아뵙게 되어서 정말 죄송해요. 저 못난 저를 일으켜 세워지고 언제나 지탱해 주시던 아주머니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아들처럼 아껴주셨던 마음을 기억하며 아주머니의 후손들, 딸인 연희와 외손녀 지은일, 저희 식구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늦었지만 하늘에서도 편히 잠드세요. 저의 이런 기도 덕분인지 그 무렵엔 연희의 상태도 조금씩 좋아졌어요. 의사 말로는 처음에 비해 상당히 호전되었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한동안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던 연희는 집과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따뜻한 집에서 지은이와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아내도 그런 연희를 보러 종종 찾아갔습니다. 그가 말씀 많이 들었는데 경황이 없어서 이제야 찾아뵙네요. 연희 씨가 저희 남편과 남매 같았다면서요? 그거 아세요? 남편 아직도 소고기 묵국을 먹을 때마다 아주머니 이야기를 하곤 해요. 어머니가 상내 이 친구를 특히나 예뻐하셨죠. 상내가 저희 어머니 아들과 다름없었어요. 아, 그래요? 연희 씨, 말벗도 없이 혼자서 지내기 적적하시죠? 앞으로 제가 자주 찾아올 테니 하숙 시절 있었던 일 종종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형님 동생하며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요. 네? 아내는 연희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내와 연희가 얼마나 다정했던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와 지은이가 몰래 눈물을 훔쳤죠. 그때 저는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아주머니께 기도했어요. 제가 이 행복을 끝까지 지킬 테니 우리의 아름다운 인연을 지켜봐 달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기적을 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사실 저는 장인어른이 도와주신 해부터 매년 봉사도 나가고 성금과 후원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후원 중에서 연희와 지은이에게 했던 후원이 가장 값진 것 같아요. 장인어른의 말씀처럼 은혜를 받고 보답을 받았으면
꼭 갚아야 한다는 걸 연희와 지은이를 통해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 인생에서 앞으로 다시 없을 은인인 아주머니를 기억하며 연희와 지은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의 이런 노력을 여러분들께서도 지켜봐 주셨으면 해요. 사연투브의 애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사연을 보내드린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예요. 우린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건 남에게 도움을 받기도 주기도 하는 것이죠. 사는 것이 바빠 받은 도움을 자주 잊어버리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어진 인연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각골난망이라는 고사성어 아시나요? 각골난망이란 은덕에 대한 고마움을 뼛속 깊이 새긴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주머니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뼈에 새겨 장인어른의 말씀처럼 연희와 지은이에게 베풀었듯이 여러분도 어려울 때 도와줬던 고마운 분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인연을 소중히 하는 그 마음이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 보답으로 다가올 겁니다. 저는 제게 다가왔던 인연의 힘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 그 기적이 이루어지길 빌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